우리 지난주에 아이가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특집 1탄으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요. 오늘은 제 2탄입니다. 자녀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안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양윤선 기자님. 저는 요새 아이가 어린데 네. 한참 활동량이 늘어나서 무조건 막 뛰어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잃어버릴까 봐 저는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실종될까 봐 그게 제 걱정입니다. 임방울 변호사는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대요. 너무 빨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찻길로 뛰어가고 그래서 그 찻길로 뛰어들기 직전에 붙잡고 주저앉고 아이를 안고 막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애를 뭐 진짜 끈에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엄마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공포가 있거든요. 전 실제로 오락하다가 잠시 1초 만에 아이를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안전 중에서도 실종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 네. 실종은 어떤 법을 좀 봐야 합니까? 실종 아동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실종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이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한 다음에 네.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에는 사회 적응까지 지원하는 실종 아동 등과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실종 아동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뭐 그 이전에는 지금 관리가 안 된 겁니까?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 실종 아동을 그냥 가출인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요. 2005년 법 제정 때는 이 실종 아동을 실종 당시 만 14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 장애인으로 이제 한정을 했는데요. 이후에 실종 아동 찾기 협회의 주관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서 네. 2013년 6월에는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관련해가지고 실종 아동의 날이 있는데요. 아, 그런 바로 날이 있습니까? 5월 네. 25일입니다. 네네. 1979년 5월 25일에 뉴욕에서 유괴됐다가 이제 살해된 6살 아이의 살해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83년에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 25일부터 한국 실종 아동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 실종 아동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실종 아동법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당연히 실종 아동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한 해에 실종 아동이 얼마나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뭐 한 100명? 500명? 100명? 500명이요? 1000명? 이게요, 2017년 5월에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만 건 이상의 신고 접수가 돼요. 실종 사건으로 네. 신고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18세.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19,870건의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82건은 아직도 실종 상태로 못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 실종인이 2만 명이나 된다는 게 네. 매년 네. 그것도 매년 발생하는데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게 가족의 문제 그리고 뭐 개인의 문제로 너무 취급해 오면서 등한시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좀 실종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진짜 좀 문제가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35초라 그럽니다. 바로 이제 찾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정말 찾기 어려운 실종으로 간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전자어록을 좀 하다가 정말 이렇게 장풍 하나 날렸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는데 어디까지 순식간에 간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1초, 2초 상간에 정말 건너편 한 200~300m 앞에 있는 도로까지 나가버렸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 실종의 유형이 미아도 있고요. 유괴도 있고 또 유기, 가출, 사고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임방울 변호사? 아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런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서울 시내에서 몇 개를 봤고요. 이걸 본 지도 꽤 됐어요. 큰 현수막에 사진 한 장 있고 나 누군지 알겠어.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맞아요. 우리 회의 찾았죠. 1999년. 맞아요. 예, 이분이 그 1999년 아, 외우잖아요, 2월에 제가.
그 야간 수업 마치고 버스로 집으로 귀가하다가 이제 실종이 됐는데 거의 19년 전 일이잖아요. 언제 19년, 일입니까? 18년 네. 전 일인데 아직도 그 현수막이 그대로 있고 이 아버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딸을 끝까지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현수막 볼 때마다. 근데 진짜 서울 시내 방방곳곳에 많이 이제 해서 저도 기억이 나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종된 상태로 이제 그 뭐 생사 여부도 모르는 사건도 많았는데요. 우리나라를 아주 들썩이게 만들었고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뭐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대구 개구리 소년, 네, 예. 그게 1991년에 발생했었고 2003년에는 포천 여중생 사건 이거 유명하죠. 2007년에는 안양 초등학생 사건 등 실종 이후에 주검이 돼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뭐 깨구리 소년 사건도 이제 죽음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결국 실종이 더 큰 범죄로 사실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빠른 대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게 코드 아담이랑 엠버 경고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코드 아담, 엠버 경고? 먼저 코드 아담이라는 거는 놀이공원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 있잖아요. 여기서 미아 발생 신고가 접수가 되면 우선 안내 방송과 경보를 발령을 해요. 그리고 출입구를 즉시 봉쇄를 해서 굉장히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종아동법 제9조의 3에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시행한 첫 해에 1,600명의 이제 미아가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뉴스에서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네. 소개가 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엠버 경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종 아동이 생겼을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대중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이제 인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에 도입이 돼서 각 지자체와 방송사에서 이런 경보를 내리고 있어요. 특히 이 엠버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경찰과 건설교통부의 내부 지침으로 실행을 해오다가 2011년 4월에 법제화가 됐다고 해요. 엠버 알람, 엠버 네. 경고. 와. 지문사전 등록제는 들어보셨어요? 알죠? 들어봤죠? 그렇죠. 예.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실종 아동 사건에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아동 사진이랑 지문이랑 그리고 개인정보 등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것으로 2012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네네. 저도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등록을 대비를 와. 해서 등록을 해놨는데요. 네. 아직까지 전체 아동 중에 34.6%만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홍보가 돼서 나도 많이들 좀 하시죠.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셨구나. 네. 저도 이 제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은 어리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길 가다가 울고 있는 미아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당장 너 집은 어디니? 엄마 누구니? 근데 이 조그만 애가 모르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네, 어떻게 네.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 아이를 신속하게 찾아주기 지문을 위한 통해서. 방법으로는 이 지문 등록제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실종 관련돼서 이런 교육도 받았습니까? 기억나요? 저는 교육? 어릴 때 이제 뉴스 같은데 이제 흉흉한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혹시나 이제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믿을 만한 어른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걸 믿을 만한 어른에게 가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 유치원 견학을 갔다가 서울대공원에서 친구들 이제 한 2-3명이랑 같이 고립이 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유니폼을 입은 믿을 만한 어른에게 그렇죠. 가서 이제 어렵겠네요. 저희가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했더니 방송을 바로 그거 해주더라고요. 좋아. 유니폼 좋아. 유니폼. 그래가지고 한 3명, 4명이서 아무도 울지 않고 평화롭게 끝났던 와, 똑똑하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똑똑하다. 교육이 중요해요. 와, 그래서 변호사가 됐나요? 그런가 봅니다. 양유선 기자님. 저도 부모님이 네.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개구리 사건이랑 그런 게 워낙에 또 저희 어렸을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때여서 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움직이지 말아라. 네. 그 자리에 있어라. 있어라. 그리고 뭐 낯선 어른이 주는 거는 절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많이 교육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애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저녁 8, 9시쯤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엄마가 난리가 난 거 얘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회초리로 호되게 교육을 받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누가 저를 납치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은 해요.
싫어요 하면서 이런 말 하라고 그렇죠. 맞아. 꺼져요 이렇게 어른들이 막 접근해 오면 저희 아이들 교육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사건들 많죠. 많죠. 그 2007년에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유괴범에게 납치됐던 고 이혜진 의뢰수 사건 아시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에 실종과 유괴 예방 사업이 편입이 된 내용이 들어갔어요. 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실종아동 전문 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파견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뭐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라든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쵸. 2016년 기준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4세에서 7세 아동 중에 고작 10%만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보면 전기요금 청구서나 이런 거 보면 맞아요. 밑에 있어요. 실종 있어요. 아동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고도 많이 게재하고 있는데 왜 실종 아이들이 우리 엄마, 부모의 품으로 못 돌아오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종 아동이 네. 발생을 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골든 타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딱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장기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종 12시간이 지나면 못 찾을 확률이 58%. 상당히 높아지네요. 네. 그 일주일에는 89%가 거의 못 찾는 거죠. 근데 정말 실종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만큼 실종이 딱 발생을 했다 그러면 관계기관끼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공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 없어요. 이게 네, 원래 그러니까 2008년에 실종 사건 수사 전담팀을 설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인지 2010년에 해체가 됐고요. 현재는 각 경찰서의 그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여성 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 뭐 가정폭력 이런 걸로 사실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 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종 아동 사건은요. 이런 팀에서는 어떤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이 이만큼 많은데 맞아요. 당장 뭐 저 맞았어요. 뭐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방법이 볼까? 없어요. 이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맞아요. 다른 업무가 있다 그러면. 수사에 집중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수탁을 받아서 실종아동을 뭐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까지는 하는데 아무래도 수사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수사기관을 이제 진짜 아동 실종만 전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처 능력이 조금 약해 보이는데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담 수사팀이 없다니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미국은 미국 있어요? 2006년부터 있어요? 있어요. 미국 선진국은 있어요. 좋네. FBI 연방 수사국 내에 FBI에 그게 있어요? 네. 실종, 납치, 유괴 등 이렇게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만을 담당하는 아동 대상 범죄 전담반에 설치되어 있고요. 예. 그 산하에 아동 납치 신속 대응팀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아동 납치 신속 대응팀까지 있다. 여기는 FBI잖아요. 네. 캐나다는 인터폴입니다. 1986년부터 미아 문제를 이제 전담을 하는 전국 실종 아동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방 경찰뿐만 아니라 국제형사 경찰기구 인터폴과 공조도 한다는 말이죠. 공조를 해서 신속한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난달에도 갔다 왔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양진 변호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력을 이용을 했어요. 전자태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종 아동 예방에 이제 나서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동의 정보가 내장된 그 전자태그를 아이의 가방에 딱 부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다니는 뭐 학교, 뭐 통학하는 거리, 놀이터 이런데 그 태그를 리더할 수 있는 그 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이렇게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모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는 방식인데 사진이랑 이동 경로가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애도 힘들겠다.
근데 애들 가지면 제가 어떡하겠네, 그냥 얘가. 문득 드는 단점이 이제 네. 가방이 없으면 좀 아니 근데 이거는 힘들다는 저희 건데. 우리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 뭐 시계 아들 같은 거 초등학생 있잖아요. 보면 등교했다고 나와요 문자가. 지금 등교했다, 지금 학교했다 나오고. 정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 불쌍한 게 학교하고 5분 만에 안 들어오면 난리 나요. 우리 때만 해도 학교 하는 척하고 놀다 가잖아요. 그렇죠. 놀이터에서 좀 조금 놀잖아요. 안타깝긴 한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영국은 좀 어떠나요? 영국의 경우에는요, 네. 가장 끈질기게 추적하는 우와. 곳으로 유명해요. 네. 영국은 이제 100명의 실종 사건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실종 수사 전담팀을 통해서 미아 수색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07년, 10년 전에 메델린 사건이라고 네. 있었어요. 소녀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부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메들린 실종 사건에 정부가 쓴 예산이 1,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2억 정도 되고요.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 3월에 8만 5천 파운드의 예산이 더 책정이 돼가지고 9월까지 또 수사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결국 외국하고 우리하고 구별되는 게 수사 전담팀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이는데 장기 어떤 실종 사건이라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수사 전담팀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 청와대 앞에는요, 이 장기 실종 아동의 그 부모들이 네. 계속 시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실종 수사팀을 좀 더 증대해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들이 다른 사건에 바쁘니까 실종 수사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전담 수사관을 배정해달라. 끈질기게 추적하는 전담 수사관을 배정해달라. 그리고 내 실종 아동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입양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럼요, 찾기는 있어요. 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집에서 가정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지 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양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 공개를 공개하도록 해라. 그 외에도 장기 실종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를 금지해달라.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종 관련 법안이 한 5개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의 그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전에 말했지만 송혜이를 찾는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전국에 실종 아동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단도 뿌리고 이러는데 법안 자체가 5개 정도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법안 내용 어떻습니까? 네, 발의 법안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현행법상 실종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실종 아동법의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17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한 자에 대해서 벌금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네요. 이제, 네, 상향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문이나 이런 정보를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위치 정보 사업자가 그 경찰에 이제 요청을 받으면 개인 위치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는데 이거를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건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형벌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범죄를 못하도록 하려고 이제 형벌을 조금 강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법안 중에 아이들 실종 아동을 찾는 어떤 실종 아동의 발견하고 수사 관련된 법안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종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경찰이 실종 아동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 접속 기록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치 정보를 그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게 이제 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법안이 나왔냐면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 실종 아동의 인터넷 IP 정보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아니면 본인 확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내용이고요. 지난 4월 14일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네.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정보들은 목적이 달성이 되면 즉시 이제 파기돼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게
있게 되고요. 이거는 뭐 실종아동법 9조에 추가 신설될 거예요. 잘 제가 맞네요. 또 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 네. 게 제가 예전에 사회부 기자였을 때 네네. 가출 청소년도 이 실종 아동에 속하잖아요. 속하죠. 네. 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PC방. 아. PC방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가지고 PC방에 애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거기가.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PC방이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IP 추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뭐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그 CCTV로 좀 아이들을 찾기가 가장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CTV에 좀 화질이나 뭐 설치하는 걸 조금 늘리면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정말 않을까. 청소년들이 네. PC방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PC방을 통해서 IP를 추적한다든지 CCTV를 조금 많이 확충한다 그러면 실종 아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의견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실종 예방법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지문 등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아이의 사진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경찰청의 안전드림 앱이라고 있습니다. 아, 앱으로도 돼요? 네, 그걸로 또 간편하게 또 바로 등록이에요? 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우와. 한번 등록을 하면 만 18세까지는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맞춰서 또 변경을 해주시면 더 유용할 것 얼굴이 계속 같고요. 바뀌거든요, 아이들은. 바뀌니까 갑자기면 최신 얼굴을 하고 이게 좋네요. 안전 드림 앱을 통해서 지문하고 아이의 얼굴을 등록하면 좋겠다. 네. 박세 기자님. 그리고 또 평소에 이제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게 또 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 다가오면 뭐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만 조금 기억하라고 교육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을 잃으면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라.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움직이게 이게 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네. 않은데 쉽지가 않아. 저도 그래요. 제가 길을 잃어도 어른도 찾아보려고 막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가만히 있어야 부모가 더 빨리 찾을 수 찾아내는데.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누군지 이름은 알고 있어야죠. 또 집은 어딘지 난 되고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잘하셨는데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기.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부모님이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도 있는데요. 아, 평소에 아이들 사진을 많이 자주 찍어 두시고요. 뭐 요새 그냥 워낙 다 잘 찍으시니까. 너무 이쁘게 찍어요, 아이들. 아이들의 달라 보여요, 본모습을 아이들의 달라 본모습을 보인다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잘 맞춰서 사진을 잘 찍어두시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또 출산하면 그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 손도장, 발도장 찍으시는 찍어놓죠. 분들 있거든요. 요것도 괜찮다고 괜찮다.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이건 약간 갸우뚱한데 네.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네, 아, DNA 같은 것들 유전자가 뭐, 그런 건가? 그럴 필요할 경우에 예, 그렇죠. 이걸 활용할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실종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실종자들이 많은데 특히 아동 실종자 하루 빨리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안전에 이어서 자녀 안전 두 번째 주제는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하면 지난 2012년도 미국 다큐멘터리죠. 분리가 제가 생각나요. 분리. 이 학교 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진 다큐멘터리였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학교 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제기구 이제 유네스코가 2016년에 18개 나라의 10만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응답자의 3분의 2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답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 중에서 11살에서 13살 사이의 이제 청소년 중에서 34%가 뭐라 그랬냐면 최근 한 달 이내에 나는 학교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8%는 매일 나는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응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만 명의 아동들 중에 청소년 중에 3분의 2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생 때 막 좀 이지매라는 문화가 당하셨어요?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아, 예. 그때부터 좀 그런 게 좀 심각해서 맞아요. 그런 것 사회적인 같아요. 이슈가 예. 시작됐던 이지매. 것 같아요. 일본말 이지매. 우리 때도 저희 때도 다름없었어요.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각 학년마다 한 반에 한 명 이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따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쟤는 왕따인가를 유심히 보면 제가 특별히 나쁜 애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조금 비사교적이거나 그쵸. 조금 만만해 보이거나 하면 다른 애들이 얘를 왕따를 시키는데 얘가 잘못한 건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 내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만 이 학생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게 보여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보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멋있다. 더 잘해줬어요. 왕따. 진짜로. 용기. 같이 왕따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그럴 일 없죠. 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에 한 명씩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저도 좀 몰라. 저도 왕따를 좀 당했는지 몰라도 한 3명 정도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60명 반이 60명인데 한 명일 때 많이 두렵지만 정말 좀 아쉬운 대로 한 명만 둘이만 같이 있으면 둘이 손잡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 행패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 같은데 글쎄 우리 때보다 더 왕따가 지금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그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왕따라는 용어 신조어가 이제 생겨나면서 왕따 현상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네. 따돌림이라는 게 그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또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처로 남아서. 트라우마로 남을 수 네, 있습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에 4명이 자살 충동을 호소를 했고요. 또 이 중에 절반이 자살에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 정말 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영국의 킹스 칼리지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유년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하면 이게 40년 동안 신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40년간요? 평생이네 그럼 거의? 네, 그렇죠. 이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뭐라 야. 그랬냐면요. 내가 왕따를 당하게 되면 동맥혈관이 막히는 위험성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정말 심장마비, 뇌졸중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정말 학교 폭력 진짜 왕따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방울 변호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학교폭력 예방법 정식 명칭은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발생한 이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법인데요. 피해 학생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네. 가해 학생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두 학생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으로요. 2004년 1월에 제정이 돼서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학교 폭력 진짜 무서운데요. 저도 학교 폭력 같은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좀 그 아이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이들이 전학생을 시세매가. 좀 그런 경우도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왕따 같은 걸 당했었는데 왕따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왕따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학교에 그 형이 찾아갔었거든요. 형이 또 가해했던 학생들한테 좀 혼을 내고 그래서 아주 막 사건이 커졌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잘 해결되긴 했는데 학교 폭력이 유형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교육부가 작년에 네.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일단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렇죠. 집단 따돌림이 16.9% 그리고 신체폭행이 12.2% 순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봤더니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급은 초등학교가 16,6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야. 최근에는 이 또래 집단이 직접 대면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따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2015년 2차 학교 폭력 실제 조사 보니까 학교 폭력은 줄었지만 이게 사이버 불링 있죠. 인터넷 지금 말씀하신 이게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저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괴롭혀요? 이제 단체 대화가 가능한 우리 SNS방 있잖아요. 일명 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초대를 해서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느닷없이 단체방에 초대돼가지고 욕만 듣는 거죠. 네네. 이런 일명 캐톡 감옥이라고 있어요. 캐톡 감옥. 감옥처럼. 그런 게 아니, 있고요.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욕하면? 나오면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방을 만들어서 나오면 또 부르고, 또 나오면 또 계속 부르고. 그런 식으로 네,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요새는 와이파이 셔틀을 한대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공유해서 그 피해 학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갈취하는 거예요. 이런 와이파이 셔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쨌든 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은 내가 직접 만나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휴대폰으로 이러는 건데 하면서 죄책감은 덜한데 반면에 이 피해 학생은 이 직접 만나서 맞는 거랑 매번 다른 게 거의 없는 똑같잖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의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네.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오세요. 아이가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율동도 잘하고요. 뭐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괴롭히는 아이가 혹시 없나요? 아이가 또 다른 친구를 때리진 않나요? 교우 관계가 어떤가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무섭다 보니까. 진짜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제 생일 파티를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신경을 안 쓰면 혹시나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 봐 초등학교 생일 잔치에 한 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50만 원. 들여서 엄청 성대하게 생일 파티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애가 이제 말을 안 하고 숨길까 봐 네. 자녀 핸드폰을 몰래 이제 복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뭐 복구를 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부모님도 계시다 그래요. 실제로 영어 전문 기업이 조사를 했는데 자녀의 이 새 학기를 앞두고 어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1등이 67.4%가 자녀의 친구 관계가 가장 이건 걱정된다라고 맞아요. 이거는 그래요. 저는 아까 복구 얘기했는데 아이하고 똑같은 휴대폰이 있어요. 아이의 그 깨톡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 집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이 인상이 안 좋으면 그걸 다 확인해봐요. 아이도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겠죠. 우리 아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몰랐는데 지금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문자로. 딴 데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요새는 생일 초대받는 것도 못 받으면 부모님이 신경 쓰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걱정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이버상에서 네. 왕따를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아, 네. 자녀의 학교 적응도를 알아볼 수 있는 한 10가지 항목이 되는데요. 한번 몇 가지나 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우리 체크해보세요. 큰아이하고 한번 비교를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 체크해보세요. 네. 일단 1번, 말과 표정이 사라진다. 2번,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다. 3번, 말 거는 것을 싫어하고 짜증을 부린다. 4번, 입맛이 없다고 잘 안 먹는다. 5번, 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전화가 온 후 자주 나간다. 밖으로. 그리고 6번, 두통, 복통, 몸살, 미열을 앓거나 악몽을 자주 꾸는 것 같다. 그리고 7번, 학교 가기를 거부한다. 아, 체크하셨어요? 거의 뭐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8번, 돈, 물건 등을 자주 잃어버린다. 9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이 자꾸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은 친구 얘기나 학교 얘기를 집에서 잘 안 한다. 몇 네. 개 정도 하셨습니까? 저가 보니까 좀 사춘기에 온 것 같아서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네. 이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크하셨으면 이 중에서 6개 이상이면은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체크하려고 그러면 아이랑 대화를 나눠봐야 알아요. 그렇죠. 대화도 안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 많이 못 관심을 좀 보고 가지세요. 그러니까요. 20분 이상이라도 대화를 좀 해봐야지. 밥맛이 없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얘기 듣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잘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현행법상 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네. 각 학교에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학폭위. 학폭위라고 많이 학폭위. 하죠. 예. 학폭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폭위에 이제 그 위원으로 들어와 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매년 이름을 올리고는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학폭위. 그래서 제가 저는 학폭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뭐 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학폭위원장도 있었고 학폭위원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니까 사실은 좀 하기가
하는 거고 그쵸. 이게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학폭위가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사건 조사도 하고 그 정하기도 학폭위 하죠. 위원회는 네.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우리 학교에 그 학교에 변호사가 또 2명 있는데 네. 한 분은 좀 바쁘다 그러고 바쁘지 않은 저가 학폭위 위원이 됐습니다. 예. 이 학폭위의 구성이요. 네네. 법에 의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까지 그 학폭위 네. 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그러니까 투표로 선출된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 대표다 보니까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그쵸. 그 위원들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중립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가장 떠들썩하게 장식하고 있는 사건이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난데 연예인 아들, 재벌 총수 손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더 관심을 좀 많이 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2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특별장학의 현장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학교 측은 즉각적인 전담 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했고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안 했다.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2달 전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또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 진상 파악과 함께 학교 폭력이 고의로 축소 은폐가 됐는지 좀 집중 조사를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요. 이게 내부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쉬쉬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에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학폭위 구성원은 학부모가 56.4%고요. 그리고 네. 교원이 29.4%였대요. 그리고 염동열 의원이 최근 3년간 학폭위 처분 조치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으로 사과하는 거. 그리고 학교 내에 봉사활동 이런 가벼운 처벌이 전체 62%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어린 아동,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징계라든지 약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하나 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아동이고 학생인데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까? 박세 기자님? 저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봐줘야 된다. 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에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이제 유년 시절에 그런 고통을 겪은 아이가 40년, 뭐 평생 가거든요. 그런 상처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처벌의 수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보기로 그럼 저 정도는 나도 괴롭혀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점점 또 맞아요. 그런 더 강하게 조금 처벌을 하는 사례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근데 혹시 가해 학생의 부모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근데 따끔하게 가르쳐야죠. 아, 그렇네요. 예. 가해 학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우선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이제 박세희 기자님이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 같고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사실 피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 학생 만나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가해 학생을 뭐 전학을 보내거나 전학 보내지만 반은 반드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반은 분리시키는 학교를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문제는 상급 학교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상급 학교 올라가도 여전히 그들은 분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상급 학교에서 같이 만나는 맞나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문제라고 하네요. 저 역시 이제 초등학생 둘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걱정스럽습니다. 가해자가 돼도 걱정스럽고 피해자가 돼도 걱정스럽고 사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 것도 걱정스럽고 다 사이 좋을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 학교 폭력 예방법을 만든 박병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 자체가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학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은 어떻게 선도하고 피해 학생은 어떻게 보호할지 이렇게 하는 법이라고 밝혔는데 외국은 좀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요. 네. 2012년에 학교 폭력을 가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해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만큼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를요? 네. 와. 또 사이버 왕따로 친구를 자살하게 만든 여중생의 어머니가
비행 방조죄 우와. 체포되기도 하고요. 이야. 그리고 학교 폭력을 막지 못했던 교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설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네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가해 학생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학교나 지자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저는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지자체에서 그런 실태 파악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조금 전학을 시킨다고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을 굳이 전학시키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특별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나라들도 있죠. 네, 덴마크의 경우에는요.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 똑같대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조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그냥. 뭐하면 좋네요. 한번 잘못 만나면 만나면 인생 이사가야 되네요. 네네 뭐 미운 일단 정도 든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운 정도 들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9년 동안이나 한 학생을 계속 보니까 부모보다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부모죠 뭐 거의. 거의 부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이런 차원이죠. 이거는 따라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덴마크 정책인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저도 붙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이 핀란드 정책이 좀 괜찮아요. 네. 키바코울루라고 저 핀란드어는 모르는데 이름 어렵네요. 이게 키바코울루가 핀란드어로 왕따에 맞서는 학교라는 뜻이래요. 이야. 핀란드 정부가 7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개발한 교육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2009년부터 이게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데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핀란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요. 1년에 총 20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키바 수업이라는 거를 해요. 네. 키바 수업이 뭐냐면 내가 직접 왕따 학생을 체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체험을 하는 거겠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학교 폭력이 굉장히 놀랄 만큼 줄어들었다고 줄 합니다. 수밖에 없어요. 이야, 이게 진짜. 참 핀란드 이 나라 참 괜찮네요. 본인도 경험해보고 서명함으로써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한번 따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계 각국 사례 보니까 처벌도 또 필요한 것 같고 처벌 말고도 인식의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폭력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학폭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성원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는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 대표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뭐 징계라든지 뭐 대응이 조금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네. 조금 형식적으로밖에 그러니까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학폭위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이제 발의가 됐냐면요. 전체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정하게 되고 또 객관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작년 10월 21일에 전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어요. 네. 저는 이 발의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네. 살을 찌워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 게 학교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건 학교 폭력의 문제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 미래 하나하나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발의안 꼭 통과가 통과가 됐으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너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부모의 개입은 정말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키바 조약 말씀하셨듯이 네. 아이들 자체의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먼저 개입을 해서 아이가 반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의 개입은 좀 최소화시키고 외부 전문가나 뭐 다른 뭐 외부에서 뭐 심리학 뭐 전문가나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안을 더 강하게 법안을 상향하는
법률로 만든 그런 내용도 있죠. 그렇죠. 현행법에서 사실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 이후에 다시 그 이전 학교로 전학을 올 수 없다는 내용도 규정이 돼 있고,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다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 만나도록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 그래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발의가 됐냐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고 상급 학교를 가서도 다른 학교로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기존의 시행령에 있던 게 위에 이제 법률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이제 규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3월 20일에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상향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지켜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법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아요. 이야.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졌다라는 게 말도 안 너무 돼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인데. 그거 자체가 법규로서 효력이 있는데 강제력이 있고. 근데 왜 안 지켜졌을까요? 그래도 이제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력이 확실히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 4월 달에 지금 시행된 개정안 있죠? 어떤 내용인지 양 변호사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이제 개정되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네. 심리 치료를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피해 학생, 정작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다는 내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 16조 1항에 네. 피해 학생의 보호 규정에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다는 그 기존의 내용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해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이제 가해 학생보다 더 높은 보호 수준이 요구가 되는데, 이제껏 법률을 좀 보면 가해 학생의 어떤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이 지금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실종이라든지 학교 폭력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폭력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이 계속 이렇게 정비돼 나가고 제도가 정비가 나가겠지만 네. 피해 학생이 그런 왕따나 어떤 학교 폭력으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얘기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 가해 학생도 제대로 지도하면서 피해 학생은 또 완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어른들이 더 머리를 싸매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종도 그렇고 학교 폭력도 그렇고 정말 이제 시작이 아닌가. 뭐 법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이제 뭐 약간 소심한 아이도 있었고 되게 활달한 아이들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되게 사랑을 되게 바라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좀 정말 좀 이거 공자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학생 수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이들과 좀 유대 관계를 조금 더 하고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간의 유대 관계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런 것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잘 관심을 가진다면 실종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별일 아닌데 애들끼리 싸우는 건데 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를 엄정하게 다뤄야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아이가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특집 마지막 3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